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청취하고 계신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저는 옥분이고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이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13일이 지났습니다. 장례식 날, 저는 제사상 앞에 앉아 향을 피우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며느리 지연이 사람을 불러 연회를 준비했습니다. 지연은 30상을 빌리고 천막을 세워서 간단하게 추모식을 하자며 친척들을 식사에 초대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추모식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시끄러운 술자리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손님 대부분은 지연의 친구들이었고 세련되게 차려입고 화려하게 화장한 채 시끄러운 음악을 틀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제사상 옆에 앉아 그들이 떠들고 웃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는 잔을 들고 누군가는 잡담을 했습니다. 어떤 이는 이제 지연 씨도 안심하고 누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돌아보니 지연은 그냥 웃으며 잔을 부딪힐 뿐 아무런 반박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심장은 북처럼 뛰고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의 장례식 눈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며느리는 벌써 축제라도 연듯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를 키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들었습니다. 지연이 친구에게 몇 주만 더 기다리면 진명이가 바뀌고 이제는 시어머니 도장만 남았다 고 말하는 것을.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손을 떨며 서랍에서 오래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남편이 몇 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과 모든 재산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한 부분은 저에게, 한 부분은 아들 태양, 즉 지연의 남편에게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은 8개월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이후로 저는 유언장을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한숨을 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제 나이도 많고 남은 생도 얼마 없으니 그저 가족이 평안하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순진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지 지연이 남편의 남은 재산을 노리고 있었던 걸 몰랐습니다. 아마 제가 노망이 들어 속이기 쉽다고 생각했겠지요. 태양이 떠난 후 지연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저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관 옆에서 오열하던 불쌍한 며느리가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계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밥도 먹지 않고 혼자 앉아 무드등을 켜고 누운 척했습니다. 거실에서 지연이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 마, 시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끝이야. 나는 이미 서류 다 준비했어. 저는 눈을 감고 숨도 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났습니다. 그때 저는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몸이 안 좋다고 핑계를 대고 지연더러 혼자 서류 작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지연이 집을 나서자마자 저는 벌떡 일어나 가방을 뒤졌습니다. 보조 포켓에서 땅 소유권 이전 신청서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수령인 안에는 이미 지연의 이름이 인쇄되어 있었고 양도인 안에는 제 이름과 위조된 서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으로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었습니다. 곧바로 남편의 옛 친구이자 변호사인 용남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는 바로 오후에 와서 서류를 돋보기로 들여다보더니 이건 위조입니다. 서명을 흉내냈지만 감정에선 못 속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상속 관련 모든 서류를 철회하는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태양의 남은 상속분을 제가 다음 상속자 자격으로 거부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동시에 집과 모든 재산을 임시 신탁 형태로 제 명의로 전환했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 죽을 들고 방으로 들어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 좀 드세요. 내일 어머니 도장만 받으면 집 정리가 깔끔해져요.
저는 일부러 치매인 척하며 물었습니다. 뭘 도장 찍니? 요즘 엄마가 자주 잊어버려. 지연은 웃으며 걱정 마세요. 다 준비했으니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몰래 베개 밑에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연이 한마디 한마디를 모두 녹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이 차가웠지만 단단해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머리를 빗고 있는데 갑자기 쾅쾅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건장한 남자들이 들이닥치며 지연 씨 어디 있어? 빚 갚을 때가 됐어. 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놀라 창백해지며 무슨 빚이요? 저는 빌린 적 없어요. 라고 했습니다. 한 남자가 서류를 책상에 내리치며 당신이 남편의 1억 2천만 원 대출 보증인 맞죠? 안 갚으면 집을 압류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지연은 떨며 이 집은 시어머니 명의예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가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이 집은 이제 제 명의고 당신의 빚과 관련된 유산은 받지 않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눈을 부릅떴습니다. 저는 동정심 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모든 상속권을 철회했고 이제서야 지연도 깨달았겠지요. 나이든 내가 결코 바보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지연 앞에 서 있었고 채권자들은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며 마치 자신들이 진짜 주인인 양 굴었습니다. 지연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며 저를 바라봤고 두 눈은 빨갛게 충혈되고 입술은 얼음물을 삼킨 듯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눈에는 태양, 제 아들, 8개월 전 땅에 묻은 내 자식만 보였습니다. 결국 그 아이는 아내에게 배신당했고 이미 죽기 전부터 계산의 대상이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숨을 돌릴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밖에서는 책상과 의자가 부딪히는 소리, 채권자들의 고함, 지연의 흐느끼는 울음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마음속 목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옥분아, 마음 약해지지 마.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야. 1시간쯤 지나 채권자들이 아무것도 못 건지고 돌아간 뒤 집은 이제 법적으로 제 단독 소유로 확인되어 압류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제야 지연이 떨며 제 방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지연은 배를 움켜쥐고 고통스러운 듯 힘없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저는 지연을 바라보며 천천히 숨을 쉬고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내가 내 어머니였니? 내가 속이려 했던 사람이 언제부터 내 어머니였지? 지연은 무릎을 꿇고 평생 모아둔 눈물을 오늘 다 쏟아내듯 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막다른 길에 몰려서 그랬던 거야. 엄마,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아직 젊고 앞으로 미래도 있어. 나는 지팡이를 짚고 거실로 나가 의자에 앉아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앉아. 지연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앉았고 고개를 푹 숙인 채 마치 점수 낮게 받은 학생 같았다. 나는 오랫동안 지연을 바라봤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가 또렷이 들릴 정도로 오래. 너도 알지? 난 내게 그 재산의 일부를 나눠주려고 생각했었어. 내 아들의 아내니까 마지막까지 곁에 있어줄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바로 너야. 내가 했던 말, 행동, 한 걸음 한 걸음이 내 그 생각을 짓밟았어. 난 너처럼 냉정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남편이 죽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기자와 짜고 사기치고 시어머니를 내쫓아 이 집을 독차지하려고 했잖아.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다.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엔 아무 의도도 없었어요.
나는 비웃으며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다. 내가 늙었다고 기술을 모를 줄 알았니? 내가 전화로 했던 말, 내가 치매라서 사인만 받으면 된다고 했던 말, 전부 녹음해뒀어. 알겠니? 사실 그날 바로 널 경찰에 넘길 수도 있었어. 하지만 나는 내가 무너지는 맛을 좀 보게 하고 싶었어. 내가 지난 8개월 동안 충분히 맛본 그 느낌을. 지연은 떨며 더듬거렸다. 저는 그냥 남편이 살던 집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는 크게 웃었다. 내 남편이 살던 집? 그럼 내 마음은 어디에 있었니? 파티 때 했던 말 기억나? 이제 안심이야. 이 집은 내 거야. 지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친구가 한 말이에요.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나는 말을 잘랐다. 더 이상 설명하지 마. 들으면 들을수록 역겹다. 나는 일어나 지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내 아들 몫의 상속권을 모두 취소했어.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그리고 내가 죽으면 이미 서류를 작성해놨어. 이 집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자선단체에 기부할 거야. 지연이 울부짖었다. 안 돼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저 여기서 계속 살았단 말이에요. 이제 아무도 없어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아무도 없게 된 건 내가 스스로 다 망가뜨렸기 때문이야. 그리고 이제부터 내 시작이야. 그날 밤, 지연은 몰래 어딘가로 떠났다. 나는 알았다. 창문에서 그가 큰 가방을 들고 택시에 타는 걸 봤다. 나는 막지 않았다. 그저 한숨 쉬며 말했다. 도망쳐라. 어디까지든 내 마음대로. 하지만 법을 피해 얼마나 갈 수 있을까?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해 사기, 신뢰남용, 재산 강탈 음모에 대한 고소장을 보내라고 했다. 녹음 파일, 위조 서명사진, 재정 서류 모두 이미 준비했다. 모든 것이 곧 드러날 것이다. 나는 문을 닫고 불을 껐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피가 나오는 악몽 없이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차를 우려 베란다에서 바람을 맞으며 앉았다. 7월의 바람은 깃털처럼 가벼웠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오늘 큰일이 닥칠 것을 직감했다. 예감대로 8시도 안 되어 대문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회색 차 한 대가 들어왔고 문이 열리자 정장 차림의 남자가 가방을 들고 내렸다. 뒤에는 남자 둘, 여자 하나가 서류 뭉치를 들고 따라왔다. 그들은 인사도 없이 마당으로 들어왔고 선두의 남자가 말했다. 옥분 씨? 저는 훈이라고 합니다. 집행관 사무소 대표입니다. 채권자의 요청으로 보증된 재산 확인을 위해 왔습니다. 나는 침착하게 그들을 집으로 안내하고 차를 따라 한 사람씩 내렸다. 서류를 확인하는 동안 지연이 계단에서 나타났다. 세수도 안 하고 머리는 헝클어진 채였다. 그들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무슨 일이에요? 훈이라는 남자가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연 씨 맞죠? 남편 태양 씨의 1억 2천만 원 대출의 보증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대출은 8개월 가까이 연체 상태이고 채권자는 담보자산, 즉 이 집의 강제 집행을 요청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죄송하지만 이 집은 지난주부터 제 명의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었습니다. 저는 태양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절차를 마쳤고 새 소유권 증명서가 법적으로 효력을 갖고 있습니다. 훈 씨가 나를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나는 서랍에서 서류 뭉치를 꺼내
새 소유권 증명서와 법적 공증이 찍힌 상속포기서를 내밀었다. 집행관 4명 모두 잠시 조용했다. 이윽고 훈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이 자산은 현재 서류상 강제 집행이 불가합니다. 채권자 측에 보고하여 법에 따라 처리하겠습니다. 지연은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녀는 내 손에 서류를 낚아채며 소리쳤다. 안 돼요. 엄마 이러면 안 돼요. 이건 남편의 집이고 유산이에요. 엄마가 이러면 안 돼요. 나는 한 걸음 물러서 천천히 말했다. 나는 이미 했고 그럴 권리가 있어. 너는 상속인이 아니야. 내 남편은 죽었고 나는 내 시어머니로서 그 재산의 유일한 적법한 소유자야. 그리고 나는 그걸 포기했어. 내가 짊어진 빚에 엮이지 않으려고. 지연은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난 아무것도 없어. 엄마가 날 죽이는 거예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나는 그저 죽은 내 아들에게 공평함을 돌려주는 것뿐이야. 잠시 후 집행관 일행이 떠났다. 그들은 나를 보며 경외와 경계가 섞인 눈빛을 보냈다. 그들도 68세의 여자가 이렇게 냉정하게 행동하는 걸 본 적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어떤 고통을 견뎌왔는지 그들은 모른다. 그날 오후, 지연은 극심한 불안에 시달렸다. 여기저기 전화를 걸었지만 가족도 친구도 모두 거절했다. 어떤 이는 대놓고 말했다. 내가 한 짓이니 내가 책임져. 이제 와서 무섭니? 밤이 되자 지연은 장롱을 뒤져 예전에 숨겨둔 보석을 찾으려 했지만 이미 내가 오래전에 자물쇠를 채워둔 상태였다. 이 집에 값진 모든 것은 이제 내가 직접 관리하는 신탁기금의 목록에 들어있다. 그녀가 내 방으로 달려들어와 소리쳤다. 엄마가 이렇게 하면 나는 어떻게 살아? 나는 목소리 한 번 바꾸지 않고 대답했다. 너는 내 서명만 있으면 모든 걸 가질 수 있다고 했지. 하지만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사는지는 더 이상 내 관심사가 아니야. 그녀는 내 얼굴을 세게 왼쪽 뺨을 향해 내리쳤다. 하지만 나는 피하지도 넘어지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그녀를 바라봤다. 나조차도 내가 이런 눈빛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모든 걸 끝내는 눈빛이었다. 너는 내가 마지막까지 남기고 싶었던 것, 바로 인정을 방금 잃었어. 나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1시간도 안 되어 그는 경찰과 함께 도착했다. 나는 새로 녹음한 파일과 사기, 서명 위조, 노인 폭행에 대한 보고서를 함께 제출했다. 지연은 파출소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았다. 나는 문을 닫았다. 그날 밤은 먹구름처럼 어두웠다.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다. 오늘부터 모든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나는 지연이 경찰에 끌려갈 때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한다. 두려움이 아니라 극도의 공황이었다. 그녀는 울고 소리치며 입으로는 의미 없는 말을 더듬거렸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녀를 낯선 사람 보듯 바라봤다. 조금의 연민도 없었다. 하지만 놀라운 것은 이틀도 안 되어 그녀가 풀려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구금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나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리고 기다렸다. 정확히 사흘 후, 지연은 조용히 다시 집에 들어왔다. 더 이상 하이힐도, 화려한 실크 원피스도, 두꺼운 화장도 없었다. 맨발에 고개를 푹 숙이고 눈은 빨갰다. 내가 차를 우리고 있을 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연이 들어와
거실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집은 엄마가 가져가시고 저는 살 구석만 주세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그녀의 이마에는 커다란 멍이 들어 있었다. 아마 스스로 때려서 반성하는 척한 것 같다. 하지만 나는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너는 이미 오래전에 잘못됐어. 그리고 내가 속았다는 걸 알기 전부터 너는 내 잘못을 알고 있었지. 너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어. 지연은 내 다리를 부여잡고 울부짖었다. 수십 번 반복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고소 취하해 주세요. 꼭 갚을게요. 약속해요. 나는 다리를 빼고 현관으로 올라가 그녀를 등지고 섰다. 지금은 내가 빌면 되지만 내가 아플 때 누가 나에게 이렇게 올 기회를 줬니?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류 바로 법원에 제출하세요. 더는 기다리지 않겠습니다. 48시간도 안 되어 법원에서 사건 접수 통지가 왔다. 지연은 소환장을 받았고 온 동네가 이 사실을 알게 됐다. 그녀는 아는 사람, 외가 친척 한 명 한 명에게 연락해 중재를 부탁했다. 그중 몇몇은 나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나는 모두 거절했다. 다음 날 나는 시장에 갔다가 복순, 지연 어머니의 사촌 언니를 만났다. 그녀가 골목 어귀를 막고 말했다. 그래도 가족인데 너무 각박하게 굴지 마. 나는 똑바로 쳐다봤다. 복순 언니, 만약 언니가 당했다면? 남편이 배신당하고 집까지 다 잃을 뻔했다면 가족이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방에 앉아 예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었다. 그 안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그 할망구 치매야. 뭐든지 사인하라고 하면 모를걸. 그 말을 나는 10번도 넘게 반복해 들었다. 들을 때마다 심장이 도련해지는 기분이었다. 동시에 내 변호사가 새로 녹음된 파일을 보내왔다. 그의 사무실에서 녹음된 것이었다. 지연이 누군가와 통화하며 속삭였다. 오빠, 나 지금 막혔어. 마지막 서명 못 받으면 끝이야. 나는 용남 변호사에게 물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그는 말했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건 그녀가 오래전부터 준비한 더 큰 계획의 일부일 겁니다. 나는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 아들의 죽음이 지연이 말한 대로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을 떠올렸다. 지연은 내가 방에 들어가는 것을 막으며 태양이가 피곤하니 쉬게 해달라고 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일어났을 때 태양은 이미 싸늘했다. 그때 나는 너무 아파서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제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나는 의료 기록을 뒤져 병원에서 사본을 요청했다. 사망 진단. 급성 심부전으로 인한 뇌졸중. 하지만 이상하게도 태양은 심장병 병력이 전혀 없었다. 나는 분명히 기억한다. 작년에 태양이 종합검진을 받았을 때 결과는 아주 좋았다. 나는 모든 서류를 들고 남편의 오랜 친구이자 의사인 재홍을 찾아갔다. 그는 서류를 다 보고 한참을 말이 없더니 말했다. 뭔가 이상해요. 옥분 씨, 병원 내부에 아는 사람에게 더 자세히 확인해보라고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마음은 끓어올랐다. 만약 내 아들이 정말 해를 입었다면 지연은 단순히 탐욕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살인자였다.
그날 오후 지연이 내게 전화를 걸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법정 가기 싫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변호사에게 전화해. 나한테 하지 말고. 나는 전화를 끊었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이 일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파헤칠 것이다. 다음 날 오후, 재홍이 병원으로 오라고 했다. 그는 은퇴했지만 아직 의료계에 인맥이 많았다. 특히 의무기록실 쪽에 말이다. 나는 버스를 타고 병원까지 갔다. 태양의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떨리는 것은 나이 때문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되돌릴 수 없는 진실에 닿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재홍은 병원 맞은편 한적한 카페 구석에서 나를 맞았다. 그는 내게 인쇄된 서류 뭉치와 노란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이게 원본 진료기록 사본이에요. 그날 직접 거만한 간호사에게 빌렸어요. 읽어보세요. 나는 펼쳐서 한 줄 한 줄 읽었다. 세 번째 줄에서 손에 힘이 풀렸다. 벤조다이에저핀 농도 비정상적으로 높음, 사망 전 고용량 진정제 사용 의심.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며 더듬거렸다. 그런데 왜 당시 보고서엔 뇌졸 중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는 한숨을 쉬었다. 원본이 수정됐어요. 병원 간부가 가족이 추가 감정을 요구하지 않으니 자세히 쓸 필요 없다고 했대요. 당신이 신경 쓰지 않으면 누가 이의를 제기하겠어요? 나는 종이를 꽉 쥐고 말문이 막혔다. 재홍은 덧붙여 말했다. 이 물질을 술에 타면 아주 빠르게 마취가 되고 고용량일 경우 심장이 멈춰버립니다. 태양이는 심장마비로 죽었지만 근본 원인은 이 약일 수 있습니다. 나는 떠올렸다. 죽기 전 태양이가 피곤하다고 하고 밥도 못 먹겠다고 하더니 일찍 방에 올라가 쉬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다. 물어보니 지연이 아래층에서 대답했다. 괜찮아요, 엄마. 그 사람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어요. 나는 상상도 못했다. 내가 아들의 목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은 것이 이미 그 죽음을 계획한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을. 나는 조용히 가게를 나와 여전히 서류 뭉치를 꼭 껴안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옛복도 카메라를 다시 열어보았다. 비록 침실 안 영상은 남아있지 않았지만 22시 47분에 지연이 부엌에서 한 손에 술잔을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봤다. 다시 내려갈 때는 손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때가 태양이가 방에 올라간 지 15분쯤 지난 시점이었다. 나는 그 영상을 복사해 선명한 프레임별 사진으로 인쇄했다. 그리고 변호사 용남 씨에게 전화해서 말했다. 제가 증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번 사건을 완전히 다시 파헤치고 싶습니다. 단순한 재산 강탈이 아닙니다. 용남 씨는 다음 날 아침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약속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나는 태양이가 죽은 순간부터 유언장이 위조된 것을 알아차린 때 비 문제, 그리고 이번 독극물 관련 증거까지 모든 것을 손글씨로 진술서에 적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파출소에 갔다. 당직 경찰관이 나를 보고 약간 놀란 듯 말했다. 혼자 오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였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젊은 경찰관이 일어나 서류를 꺼내 기록하기 시작했다. 나는 진짜 진단서 사본, 영상, 사진, 진술서를 꺼냈다. 이 사건이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저는 증언할 준비가 되어 있고 끝까지 갈 겁니다. 돈은 필요 없어요.
진실만 원합니다. 그들은 다음 날 신고 접수 확인서를 받으러 오라고 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마음이 가벼우면서도 싸늘했다. 오후에는 누군가 이상한 녹음 파일을 나에게 보냈다. 옆집 경남 씨였다. 그는 나를 골목 입구 벤치로 불러 작은 녹음기를 건넸다. 그날 도둑이 무서워서 방에 녹음기를 뒀는데 이런 게 녹음될 줄은 몰랐어요. 나는 버튼을 눌렀다. 지연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속삭였다. 빨리 해. 나 더는 못 버텨. 저 사람이 계속 의심해. 나는 정지 버튼을 눌렀다. 내 심장은 북처럼 뛰었다. 나는 경남 씨에게 물었다. 이거 얼마나 가지고 계셨어요? 그는 머리를 극적였다. 무서워서 못 내놨어요. 그런데 오늘 경찰서 가시는 걸 보고 용기가 났어요. 나는 녹음기를 꽉 쥐었다. 마치 내 아들을 빼앗아간 보이지 않는 목을 조르듯이. 집에 돌아와 녹음 파일을 봉투에 넣고 봉인에 살인 혐의 사건 보강 증거라고 적었다. 나는 알았다. 지연은 절대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 약해 보였던 엄마는 본격적으로 복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채널 구독, 알림 설정을 해주셔서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깊이 있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한 지 단 3일 만에 경찰이 나를 불러 공식 진술을 받았다. 나는 아침 일찍 모든 증거를 챙겨갔다. 마취제가 검출된 진단서 사본, CCTV 사진, 경남 씨의 녹음 파일, 그리고 지연의 재산 및 동기를 입증하는 모든 서류들. 나는 3시간 내내 모든 세부사항, 모든 정황을 빠짐없이 진술했다. 나는 한마디도 빼먹지 않고 모든 시간의 흐름을 정확히 설명했다. 진술이 끝나자 수사관은 나를 바라보며 잊지 못할 말을 했다. 당신은 내가 본 증인 중 가장 명확하고 침착한 분이십니다. 피해자와 직접 대질 신문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나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지연은 경찰서로 소환되었다. 지연은 내가 바로 옆 대기실에 있는 줄 몰랐다. 그녀가 조사실에 들어서자 나는 일어나 그 뒤를 따라갔다. 서류 뭉치를 꼭 껴안고. 지연은 나를 보고 깜짝 놀라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엄마가 여기서 뭐해요? 나는 서류를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는 진실을 가지고 왔다.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도망치지 못하게 할 거다. 수사관이 지연에게 자리에 앉으라고 했다. 그들은 첫 번째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지연이 전화로 더는 못 버틴다. 저 사람이 계속 의심한다. 고 속삭이는 목소리였다. 지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급히 부정했다. 저 아니에요. 누가 제 목소리를 조작한 거예요. 나는 진단서 사본을 꺼내 그녀 앞에 내밀었다. 말해봐. 왜 태양이 혈액에서 고용량 진정제가 검출됐지? 내가 마지막으로 방에 음료를 가져다 줬잖아. 지연은 심하게 떨며 땀을 흘렸다. 저 몰라요. 아마 그 사람이 스스로 마셨을 거예요. 수사관이 끼어들었다. 기저질환도 없고 처방전도 없고 아무도 약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술에 넣었죠? 지연은 침묵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내가 남편을 죽였니? 그녀는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다. 고의가 아니었어요. 그냥 그 사람이 조용히 자고 더 이상 서류 문제에 관여하지 않길 바랐어요. 이렇게 죽을 줄은 몰랐어요.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경찰은 즉시 자백을 기록하고 대질 신문 전체를 증거로 녹음하도록 했다.
나는 돌처럼 가만히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자백하면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다. 목이 메이고 언제부터인가 눈물이 흘렀다. 그날 이후 지연은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간접살인 혐의로 임시 구금되었다. 경찰은 태양이의 침실을 봉인하고 재수사에 들어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아들의 방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묘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제가 옷장을 열었을 때 태양이 자주 입던 셔츠가 보였고 섬유유연제 냄새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셔츠를 끌어안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태양이 죽은 날 이후 처음으로 저는 어린아이처럼 엉엉 울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낯선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은 우성입니다. 이제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이 일이 드러나면 아무도 이득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죠? 상대방이 바로 답했습니다. 지연이 혼자 한 일이 아니라는 걸 아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고마워요. 이제 다음에 누구를 찾아야 할지 알겠네요. 전화를 끊고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저는 이 사건이 지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 어쩌면 주범이 있다는 것도요. 그리고 저는 이미 시작했으니 모든 자들이 대가를 치를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직접 경찰서에 찾아가 어젯밤 저에게 전화를 건 우성이라는 사람에 대한 추가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처음엔 그들이 조금 조심스러워했지만 제가 통화 녹음본을 들려주자 한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은 전과가 있고 지연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에도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가 제 아들 죽음에 연루되어 있나요?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조사 중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집에 돌아와 태양의 노트북을 켰습니다. 오래된 이 노트북은 제가 기념품처럼 간직하고 있던 것입니다. 이메일을 뒤지고 예전 메시지를 찾아보다가 마침내 낯선 이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리타이이행 79. 보낸 편지함에는 태양이 죽기 3주 전 보낸 짧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분명히 말했다. 협조하지 않는다. 경찰에 신고하게 만들지 마라. 저는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즉, 태양은 죽기 전에 무언가를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단순한 사고나 지연 때문만이 아니라 조직적인 음모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이 정보를 변호사 용남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는 자료를 보고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이 우성이란 자는 예전에 보험 사기건에 연루된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와 지연이 협력했다면 태양이 죽기 전부터 이미 계획했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멍해져서 물었습니다. 그럼 그들이 제 아들을 죽이고 보험금을 노렸다는 말인가요? 그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양의 생명보험 서류를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허둥지둥 집으로 돌아가 서류함을 뒤졌습니다. 정말로 2억 동짜리 보험계약서 한 장이 있었습니다. 태양의 서명, 수익자는 서지연.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게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연은 남편이 죽은 뒤 보험금을 받았고 저는 친엄마인 저는 아무것도 몰랐고 통보받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모든 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번에는 사건이 공식적으로 조직적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경찰은 지연을 다시 불러 진술을 요구했고
동시에 우성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성은 사라졌습니다. 전화도 꺼져 있고 임시 거주지 주소도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는 도시에서 증발한 듯 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경남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태양이 죽기 전날 지연의 집에 낯선 남자가 들어가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던 이웃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그 사람 얼굴 기억하시나요? 경남씨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모자 쓰고 마스크도 썼거든요. 근데 목에 문신이 있었어요. 초록색 용이었고 전깃줄처럼 길었어요. 저는 변호사가 제공한 우성의 예전 SNS 사진을 꺼내 바닷가에서 찍힌 목에 용문신이 선명한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경남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 사람이에요. 경찰은 우성을 공식적으로 두 번째 용의자로 지목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엄마에서 이제는 자산을 노린 살인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밥을 짓고 있는데 낯선 여자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30이 조금 넘은 듯했고 힘들어 보였으며 눈이 부어 있었습니다. 태양씨 어머님 맞으시죠?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녀는 손을 떨며 쪽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는 우성의 옛 여자친구예요. 진실을 말씀드리러 왔어요. 저는 문을 열고 그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녀는 자리에 앉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저한테 자랑했어요. 딱 한 번 약을 제대로 섞기만 하면 끝이야. 그 남편 심장 약해서 못 버틸 거야. 저는 손을 꽉 쥐고 물었습니다. 증거가 있나요? 그녀는 오래된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몰래 녹음한 음성이 있었습니다. 우성의 목소리가 분명히 들렸습니다. 끝나면 반반 나누자. 내가 다 갖지는 않을게. 하지만 확실히 끝내야 해. 저는 그 휴대폰을 들고 손이 떨렸습니다.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졌음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죄송해요. 더 일찍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요. 저는 다음 날 아침 그 휴대폰을 들고 경찰서에 갔습니다. 경찰은 즉시 증거물로 봉인했고 그녀에게도 증인 출석을 요청했습니다. 24시간 내에 정우성에 대한 긴급 수배령이 전국에 발령되었습니다.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민사사건이 아니라 조직적 형사사건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여왔습니다. 수십 년을 착하게 참고 살아온 제가 이제 68살의 목숨을 건 싸움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마치 액션 영화 같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만이 제 아들이 마땅히 쉴 자리를 찾아줄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요. 밤이 되자 지연은 새로운 증거와 대질 신문을 위해 경찰서로 압송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없었지만 제 변호사가 전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우성의 녹음 파일을 듣자 완전히 무너졌어요. 지연은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내가 계획한 게 아니야. 그가 시켰어. 그가 약을 줬고 내가 하라고 강요했어. 하지만 그 말이 바로 자백이었습니다. 그녀는 독살 행위가 사실임을, 우성이 약을 제공했다는 것, 그리고 둘이 함께 계획을 실행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에 서명하러 불려갔습니다. 이번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손은 첫날과 달리
분노와 아들에게 정의를 되찾아주겠다는 결의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이틀 후 경찰은 제보를 받았다. 우성이 북쪽 국경 근처의 한 숙소에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날 밤 체포팀이 급습했고 그는 안동으로 가려고 차를 타려던 중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배낭에는 현금 8천만 동, 아직 개통하지 않은 휴대폰 심카드 2장, 그리고 위조 신분증이 있었다. 나는 우성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식물에 물을 주던 중에 들었다. 내 손에서 물뿌리개가 땅에 떨어졌다. 곧이어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다. 우성이 체포됐어요. 경찰이 구속 수사를 시작했고 사건이 곧 공식적으로 밝혀질 겁니다. 나는 마당의 돌벤치에 멍하니 앉았다. 그날 저녁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바람은 차가웠다. 나는 태양을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죽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른 채 세상을 떠났다. 그의 어머니가 홀로 맞서야 했고 증거를 하나하나 모아야 했으며 기억을 되짚어야 했던 시간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 나는 말할 수 있다. 아들아, 엄마가 곧 진실을 밝힐 거야. 3일 후 지연과 우성의 대질 신문이 열렸다. 나는 참석할 수 없었지만 결과는 뻔히 알았다. 우성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녹음된 증거를 듣고는 침묵했다. 한 관계자가 내게 말했다. 그는 저 노파가 여기까지 해낼 줄 몰랐다고 했어요. 나는 냉소적으로 웃었다. 나는 그보다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지연은 완전히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는 협조했다는 이유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썼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그녀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결론지었다. 피해자와 가까웠고 접근이 가능했으며 태양의 죽음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이었다. 사건 기록은 거의 300쪽에 달했다. 그중 내 진술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내가 그렇게 세세한 부분까지 기억할 수 있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매번 진술할 때마다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난 애 등 뒤에서 내가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 같았다. 수사가 마무리된 후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공개 재판을 준비했다. 나는 주요 증인이었고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였다. 집에 돌아와 태양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걱정하지 마. 곧 모두가 누가 너를 해쳤는지 알게 될 거야. 그날 밤 나는 혼자 현관에 앉아 오래된 노트를 들었다. 그 안에는 태양이 살아있을 때 쓴 글씨가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엄마는 내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야.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엄마, 내가 억울하게 죽지 않게 해줘. 나는 노트를 덮었다. 가슴이 아렸다. 하지만 이번엔 아파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밝아졌기 때문이었다. 나는 안다. 복수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이제 정의의 저울을 완전히 쥐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옥분이라는 이름에 살해당한 아들의 엄마는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1심 재판 날짜가 정해졌고 나는 그 전날 밤을 꼬박 새웠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아들이 그리워서였다. 어릴 적 태양의 눈빛, 학교를 빼먹고 축구하다가 내가 들켰을 때, 지연과 결혼할 때, 엄마 손을 잡고 무대에 올라 감사 인사를 하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아픔으로만 남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검은 아오자이를 입고 흰 두건을 쓰고 태양의 영정사진을 들고 법정에 갔다. 나는 과장하지도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저 아들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살았고 그를 해친 자들은 모두 가족이라 불리던 사람들이었다.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지켜봤다. 이렇게 충격적인 재판은 없었다.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공범은 남자친구,
보험금을 노린 음모. 68살 노파가 주요 증인이 되어 직접 의무기록을 뒤지고 관련자들을 하나씩 드러냈다. 지연이 먼저 호송되어 들어왔다. 여전히 마르고 머리는 푸석하며 화장기 없는 얼굴. 그녀는 말없이 앉아 땅만 바라봤다. 우성은 그 뒤에 들어왔고 손목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머리를 푹 숙였다. 그는 나를 보지 않았고 누구도 보지 않았다. 판사가 재판을 시작하며 공소 내용을 낭독했다. 나는 맨 앞줄에 앉아 아들의 영정사진을 꼭 껴안았다. 공소장은 거의 30분 동안 읽혔고 마치 강물처럼 길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못을 박았다. 신문 절차가 시작되자 나는 증인석에 불려나갔다. 심장은 세차게 뛰었지만 발걸음은 단단했다. 나는 명확하게 진술했다. 모든 행위, 시간, 내가 모은 증거 하나하나를. 법정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다. 아무도 끼어들지 않았고 감히 기침하는 이도 없었다. 판사가 내게 물었다. 피고인에게 선처를 원합니까? 나는 지연을 바라봤다. 그녀는 울고 있었다. 눈물이 폭포처럼 흘렀다. 하지만 나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나는 정의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믿어요. 내가 마음을 약하게 먹으면 내 아들은 무덤 속에서 편히 쉬지 못할 겁니다. 녹음기 소리가 멈췄다. 나는 증인석에서 내려오며 여전히 아들의 영정사진을 꼭 껴안고 있었다. 다시 앞줄에 앉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이제 지연의 진술이 이어졌다. 그녀는 내내 울었다. 모든 계획을 인정했다. 우성이 제안했고 그녀는 돈이 필요해 동의했다. 태양이 지쳐있을 때를 기다려 약을 탄 술을 건넸고 밖에서 지켜봤다고 했다. 태양이 깨어나지 않자 그녀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렸다. 판사가 물었다. 당신이 간접 살인범임을 인정합니까? 그녀는 울부짖었다. 고의로 죽이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겁을 주고 싶었고 내 길을 막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법정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자백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우성은 조각상처럼 침묵했다. 그는 질문을 받자 단 한마디만 했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나는 주범이 아니다. 피고 측 변호사는 애써 변호했다. 지연은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우성이 주도적이었으며 사기 전과도 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 측은 반박했다. 지연만이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었고 직접 이익을 본 사람이며 누구도 그녀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재판은 오후까지 이어졌다. 평결 전 판사가 내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일어나 법정 전체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가 바라는 건 누구도 나처럼 아프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법이 가볍게 처벌한다면 또 다른 엄마들이 이유도 모른 채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게 될 겁니다. 나는 늙었습니다. 재산도 유명세도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저 정의만을 원합니다. 제 아이가 눈을 감고 편히 쉴 수 있도록요.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방 안의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재판은 거의 2시간 동안 이어졌고 돌아왔을 때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지연, 고의로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죄, 신뢰남용, 보험 사기로 징역 18년. 우성, 살인공범, 문서위조, 고의로 재산을 탈취한 죄로 징역 20년. 저는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늘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아주 높은 하늘, 그곳에서 태양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익숙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때 세 사람이 함께 살던 보금자리였던 곳입니다. 이제 저 혼자 남았지만 이상하게도 허전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걸 알기 때문일 겁니다. 저는 아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고통의 끝까지 갔습니다. 더 이상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장롱을 열고 태양의 오래된 우편함을 꺼냈습니다. 그곳엔 가족 사진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저, 태양, 그리고 지연,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셋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사진을 반으로 찢었습니다. 저와 아들이 있는 반쪽은 남기고 나머지 반쪽은 태워버렸습니다. 저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짓된 것들을 깨끗이 치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지연의 물건은 모두 버렸습니다. 그녀가 손댔던 모든 물건이 역겨웠습니다. 더는 유해한 기억과 함께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웃들이 차례로 찾아왔습니다. 복순이 검은 콩 죽을 가져와서 말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셔요. 이렇게까지 하실 줄 몰랐어요. 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대단함이란 더 이상 잃을 게 없을 때 사람이 뭐든 할 수 있다는 것뿐이에요.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 평온해졌으니 집을 팔고 다른 데로 갈 생각은 없으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을 거예요. 이 집은 제 아들이 지은 집이에요. 아들은 정원 옆 땅 속에 누워 있죠. 여기 있어야 가까이 있을 수 있어요. 일주일 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연이 상속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태양의 재산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저라고 통보했습니다. 저는 보험금 수령을 거절했습니다. 가능하다면 그 돈 전부를 고아 지원 기금에 기부해 주세요. 제 아들은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의 이름이 좋은 일에 남길 바랍니다. 회사 대표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달, 저는 항소심에 참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지연이 항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재판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형량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피고가 언젠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대가란 감옥에 앉아있는 횟수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믿었던 어머니의 시선이라는 것을. 재판부는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지만 아무런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기쁘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장씩 태양에 관한 기억, 사소한 이야기, 심지어는 늦게 들어와 벌을 줬던 일까지 적었습니다. 아무도 읽지 않을 걸 알지만 저 자신을 위해 그리고 멀리 있는 아들을 위해 썼습니다. 어쩌면 아들도 엄마가 한 번도 잊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우성의 옛 친구였던 한 소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2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제 딸이에요. 이름을 태양하은이라고 지었어요. 한 번도 만나본 적 없는 착한 남자를 기억하려고요. 저는 아이를 안으며 손이 떨리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비극의 땅에서 자라난 새싹 같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요. 이 늙은이가 힘이 닿는 한 도와줄게요. 그 후로 그녀는 매주 아이를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집에는 다시 아이의 목소리와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떠난 날 이후로 사라졌던 소리였습니다. 저는 집 뒤의 작은 텃밭을 다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채소밭을 하나하나 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돌을 하나 놓고 그 위에 글자를 새겼습니다. 태양, 엄마의 아들이 쉬는 곳. 매일 아침 저는 차를 우려 돌 옆에 앉아 하루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지만 저는 아들이 듣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잠들기 전 문을 닫고 불을 끄고 아들의 영정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합니다. 오늘도 엄마는 평온하게 하루를 살았단다. 너도 편히 쉬렴. 저는 압니다. 제 복수의 여정은 끝났다는 걸 칼이나 총이 아니라 한 어머니의 끈기로 끝난 것입니다. 저는 누구를 이긴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실을 지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살아갑니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 평생 아들을 지켜왔듯이. 마지막 재판 이후로 3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오래된 집에서 모두가 제 얼굴을 아는 작은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부릅니다. 옥분 할머니, 강인하다. 옥분 할머니, 강철이다. 때로는 옥분 할머니, 누구도 용서하지 않는다고도 합니다.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겉모습만 볼 뿐, 제가 몇 밤을 울며 아들의 사진을 끌어안고 속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었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당에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낯선 사람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50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 낡은 셔츠와 삿갓을 썼습니다. 그는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태양이 어머니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셔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대문 틈으로 내밀었습니다. 저는 우성의 이복 동생입니다. 그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리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우리는 태양을 위해 마지막 밥을 지었던 부엌에 앉았습니다. 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우성은 어릴 때부터 불만이 많았습니다. 어머니는 떠나고 아버지는 도박에 빠졌지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언젠가 저에게 지연이 오래전부터 태양을 떠나고 싶어 했다고 털어놨습니다. 두 사람은 술집에서 만났고 지연은 힘들다고 남편이 돈을 통제한다고 하소연했어요. 우성이 불을 지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죽으면 돈도 자유도 생긴다.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지만 그의 가족 입에서 다시 듣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성은 돈을 손에 넣은 뒤엔 그만둘 생각이었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너무 빨리 알아채실 줄은 몰랐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 안에는 우성이 교도소에서 저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께 읽어달라고 했어요. 원하지 않으시면 태워버리셔도 됩니다. 저는 편지를 받아들고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 두고 그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뒤 돌려보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오래 앉아 편지를 바라보았다. 결국 나는 편지를 열었다. 삐뚤빼뚤하고 엉성한 글씨였다. 옥분 씨. 나는 당신의 용서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당신이 알았으면 합니다. 나는 태양이를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태양이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양이는 내 꿈과 지연 사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는 잘못된 길을 선택했고 그 대가를 치렀습니다. 감옥에서 나는 태양이를 3번 꿈꿨습니다. 매번 태양이는 가만히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나를 경멸했을 겁니다. 이 편지에 답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태양이의 무덤에 간다면, 나 대신 한마디 사과를 전해주신다면, 나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질 것 같습니다. 나는 편지를 접었다. 표정은 없었지만 가슴이 돌덩이에 짓눌린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편지를 태양이의 무덤에 가져갔다. 향을 피우고 편지를 묘비 옆에 두고 조용히 말했다. 얘가 너한테 미안하대. 비록 자격 없지만 엄마가 다시 한번 내게 전한다. 엄마는 평생 원한을 안고 살고 싶지 않으니까. 나는 무덤 주위에 소금을 뿌렸다. 예전에 할머니가 귀신을 쫓고 불운을 씻는다고 가르쳐 주신 방식대로. 나는 완전히 믿지는 않았지만 해야만 했다. 남은 고통을 정화하는 한 방식이었다.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나는 구청 문화센터에 놓인 댄스 교실에 등록했다. 일주일에 3번 옛 친구들과 함께 다녔다. 우리는 웃고 떠들고 춤을 췄다. 잘 출 필요도 박자를 맞출 필요도 없었다. 그저 즐거우면 됐다. 나는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다. 처음 붓질은 엉성하고 삐뚤빼뚤했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태양이를 그렸다. 옛집을 그렸다. 어릴 적 태양이가 기대어 서 있던 나무문도 그렸다. 나는 더 이상 복수하는 엄마가 아니었다. 나는 이제 계속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기억과 함께 살 뿐, 기억 속에 살지는 않았다. 그리고 나는 알았다. 내 아들이 어디에 있든 분명히 미소 지을 것이라는 걸. 장마가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빗줄기가 그치자마자 나는 교도소에서 전화를 받았다. 전화 건 사람은 지연이 복역 중인 교도소의 담당자였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으나 또렷했다. 옥분 씨, 피고인 지연 씨가 면회를 원합니다. 당신께 꼭 드릴 말이 있다고 하네요. 나는 몇 초간 침묵했다. 망설임 때문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서 더 들을 말이 남아있을까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동의했다. 용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였다. 다음 날 나는 물병과 천 가방을 챙겨 아무런 기대도 없이 버스에 올랐다. 교도소는 도시 외곽에 있었고 입구는 진흙탕이었으며 철조망과 두꺼운 철문은 한때 내 믿음만큼이나 견고했지만 이제는 군데군데 뚫려 있었다. 나는 면회실로 안내받았다. 두꺼운 유리창 너머로 지연이 들어왔다. 짧게 깎은 머리, 회색 줄무늬 수에 홀쭉해진 얼굴에 나는 거의 알아보지 못할 뻔했다. 지연은 자리에 앉아 손을 책상 위에 올리고 떨리는 손으로 유리창 너머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다. 나도 수화기를 들고 기다렸다. 지연의 목소리는 쉰 듯했다.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이번엔 보여주기 위한 눈물이 아니었다. 오직 끊긴 흐느낌만 있었다. 엄마가 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란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가 알았으면 해요. 저는 태양이를 미워서 죽인 게 아니에요. 저는 무서웠어요.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뭐가 무서웠니? 지연은 붉어진 눈으로 올려다봤다. 제가 돈을 훔친 걸 태양이가 알게 될까 봐 무서웠어요. 이혼당할까 봐, 모든 걸 잃을까 봐 무서웠어요. 그때 전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어리석었고 악했어요. 나는 지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무서웠던 게 아니야. 욕심이었고 이기적이었고 잔인했던 거야. 지연은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네, 엄마 말이 맞아요.
저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나는 침묵했다. 지연은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담당자에게 건넸고 담당자는 그것을 내게 전해줬다. 나는 쪽지를 펼쳤다. 떨리는 글씨였다. 엄마, 제 항소심 재판 날 저에게 향 한 자루만 피워주세요. 감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절망 속에 죽지 않기 위해서요. 나는 읽고 쪽지를 접어 지연을 바라봤다. 내가 내 아들을 죽였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지. 그래도 넌 인간이야. 인간에게는 자신의 잘못을 알 권리가 있어. 지연은 오열했다.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일어섰다. 떠나기 전 나는 말했다. 나는 갈 거야. 하지만 내가 불쌍해서가 아니라 더는 다른 여자가 너처럼 어둠에 빠지지 않길 바라기 때문이야. 교도소 정문을 나서니 다시 비가 내렸다. 나는 처마 밑에 서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았다. 내 안에는 용서도 증오도 없었다. 다만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한 느낌만 남았다. 다음 날 나는 절에 갔다. 평안을 빌기 위해서가 아니라 태양이를 위해 향을 피우러 갔다. 나는 부처님 상 앞에 서서 조용히 속삭였다. 아들아, 엄마는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내가 엄마가 좀 더 부드러워지길 바란다면 어떤 신호로라도 알려줘. 집에 돌아와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다. 우연히 라디오에서 옛 노래가 흘러나왔다. 태양이가 좋아했던 곡이었다. 애절한 멜로디가 저녁빛 속에 울려 퍼졌다. 나는 웃음이 났다. 기적을 믿어서가 아니었다. 내 아들이 누구를 용서하길 바라는 게 아니라 엄마가 마음 편히 살아가길 바란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교도소에 가지 않았다. 하지만 매달 초하루와 보름마다 향을 피웠다. 태양이뿐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였다. 나는 이제 원한이 어둠을 키운다는 걸 알았다. 그리고 나는 이미 그 어둠에서 벗어났다. 나는 태양이가 세상을 떠난 날을 아직도 똑똑히 기억한다. 그날도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하늘은 잿빛이었고 검은 구름이 마지막 빛마저 삼키려는 듯했다. 이제 석 달이 지난 지금 나는 집 뒤 작은 정원 한가운데 아들 묘 앞에 서 있다. 여전히 비가 내린다. 그러나 이번엔 춥지 않았다. 나는 투명한 얇은 철판으로 작은 지붕을 만들어 태양이 무덤 위에 얹었다. 그래서 비가 와도 나는 매일 저녁처럼 그곳에 앉아 아들과 대화할 수 있다. 그 지붕 아래 나는 오래된 나무 의자와 작은 탁자, 그리고 찻주전자를 두었다. 꽃도 연기도 필요 없다. 오직 나와 태양이만 있으면 된다. 오늘은 지연이 교도소에서 쓴 편지를 가져왔다. 오래 간직할 생각은 없다. 그저 태양이에게 알려주고 싶었다. 얘가 사과했어. 나는 편지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고 불을 붙여 태웠다. 종이가 아주 빨리 탔다. 쟤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날아가 비처럼 허공에 사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그 말을 너에게 전해줬단다. 하지만 내가 용서할지는 내 권리란다. 며칠 후 한 경찰관이 우리 집을 찾아왔다. 그는 서류 뭉치와 작은 나무 상자를 들고 있었다. 옥분 씨, 안녕하세요. 저희는 이미 종결된 사건의 증거물을 인계하러 왔습니다. 이 안에는 피해자, 즉 태양 씨의 개인 물품이 들어 있습니다. 법원에서 반환을 허락한 것들입니다. 나는 그것을 받았다. 상자 안에는 태양이 차고 다녔던 손목시계, 결혼반지, 작은 가죽 수첩, 그리고 뚜껑이 부러진 만년필이 들어 있었다. 나는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익숙한 내 아들의 글씨가 있었다. 언젠가 엄마가 이 글을 읽게 된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겠지. 하지만 엄마는 정말 강한 사람이야. 나는 엄마가 진실을 밝혀낼 거라 믿어. 어릴 적 내 손에 난 작은 상처도 엄마는 다 알아봐줬잖아. 나는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아이처럼 엉엉 울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일을 빠짐없이 기록했다. 왜 쓰는지 모르겠다. 언젠가 누군가 읽게 될지 아니면 아무도 읽지 않을지 모른다. 하지만 나는 써야 했다. 내 자신에게 상기시키기 위해서. 나는 꿈꾸는 게 아니다. 이 모든 일은 실제로 일어났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견뎌냈다. 신문실에 들어가 지연과 마주한 장을 쓰다가 나는 펜을 멈췄다. 나는 그녀의 눈빛을 떠올렸다. 더 이상 남의 신뢰를 짓밟던 오만한 눈이 아니었다. 산산이 부서진 한 인간의 눈빛이었다. 그게 진정한 후회인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싶지 않았다. 일주일 뒤 나는 지역 출판사에서 편지를 받았다. 내 이야기를 들은 누군가를 통해서였다. 책으로 출간할 생각이 있냐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유명해지려고 쓰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나 자신을 위해 기록하고 싶을 뿐입니다. 편집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내 결정을 존중했다. 하지만 나는 마음속으로 언젠가 이 이야기를 세상에 내놓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죽음을 말하려는 게 아니다. 삶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늙은 엄마가 증오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 일어설 수 있음을 말하려는 것이다. 그 달말, 나는 다솜이라는 소녀를 만나러 갔다. 우성의 전 여자친구이자 태양하은의 엄마였다. 그녀는 반갑게 나를 안았다. 아이가 종종걸음으로 달려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태양 이야기 또 해주세요. 나는 웃으며 아이를 안고 조용히 말했다. 태양은 정말 좋은 아이였단다.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나는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태양이 어릴 때 얘기를 했다. 강에 빠졌을 때 내가 끌어올린 날, 9점을 받아와서 펄쩍펄쩍 뛰며 자랑하던 날. 아이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내 기억만을 지키는 게 아니었다. 새로운 세대에 그것을 심고 있었다. 연말이 다가오고 날씨가 추워질 무렵 나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지연의 언니였다. 짧은 편지였다. 옥분 씨,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저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 동생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알게 됐어요. 우리 가족은 오래전에 무너졌고 저는 옥분 씨를 원망하지 않아요. 다만 그때 막지 못한 게 아쉬울 뿐이에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편지를 읽고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았다. 누군가 대신 사과할 필요도, 오래 원망할 필요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잊지 않는다. 용서는 잘못을 고칠 줄 아는 사람에게 주는 것, 잡혀가서 우는 이들에게 주는 게 아니다. 다음 날, 나는 절에 갔다. 주지 스님이 나를 보고 차방으로 초대하셨다. 우리는 떨어지는 노란 잎들 사이에 앉았다. 스님이 말했다. 아드님은 복이 많아요. 어머니가 강인하게 아드님의 명예를 지켜주셨으니까요. 나는 차를 따르며 미소 지었다. 저도 가끔 제 힘이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한 걸음 더 내디딜 때마다 빛이 조금씩 더 보였어요.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통을 겪고도 마음이 돌처럼 굳지 않는 게 가장 큰 복이지요.
나는 가만히 앉아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한때 내 마음이 돌처럼 굳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다. 나는 여전히 아프고 눈물도 흘리고 가슴이 저리기도 한다. 그건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날 밤 나는 수첩에 몇 장을 더 썼다. 이 부분의 제목을 정의가 찾아온 뒤라고 붙였다. 사건 이후의 날들, 댄스와 그림을 배우는 일, 태양하은과 아이가 할머니라 부를 때의 미소에 대해 썼다. 나는 마치 아들과 대화하듯 썼다. 울지 않고, 비관하지 않고, 그저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하듯. 가족끼리 긴 하루 끝에 나누는 이야기처럼. 어느 날 오후, 나는 동사무소에서 표창장 수여식 초청장을 받았다.